사람이 된 선녀. 옛날 어느 마을에 옥녀봉 계곡이라는 깨끗하고 맑은 계곡이 있었지요. 옛날부터 이 계곡에서는 선녀들이 내려와 쉬었다 가곤 하였습니다. 선녀들은 성게의 일들을 잊고 수다를 떨거나 맑은 물에 목욕을 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연희 선녀는 항상 목가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선녀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려서 사실 언니들과 어울리기 어색한 점도 있었지요. 그런 연희 선녀의 유일한 벗이 있었으니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연희 선녀만 내려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이 커다란 개구리가 가까이 다가와서 연희 선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개구리가 싫지는 않았는지 연희 선녀도 마치 그 개구리가 말이라도 알아듣는 것 마냥 말을 걸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 한 명이 나무를 하러 옥녀봉으로 가다가 우연히 선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선녀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올 때마다 옥황상제가 도수를 부려 사람의 눈에는 선녀들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무꾼의 눈에는 분명 선녀들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의 눈에는 한쪽 구석에 외롭게 앉아있는 연희 선녀가 들어왔지요. 다른 선녀들도 아름다웠지만 연희 선녀는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나무꾼은 그만 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연희 선녀 역시 나무꾼이 자신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한 채 나무꾼을 바라보았지요. 나무꾼은 볼품없는 옷차림이었지만 제법 눈길을 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한동안 연희 선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나무꾼을 보고 선녀들은 혹시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여 황급히 날개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연희 선녀가 그만 비녀를 빠뜨리고 말았지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연희 선녀를 잊지 못해 나무꾼은 단 한치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연희 선녀가 있던 자리에 뭔가 반짝이는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녀였지요. 나무꾼은 연희 선녀의 비녀를 품에 꼭 안은 채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 장승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성계로 올라간 연희 선녀는 며칠 뒤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비녀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옥녀봉 계곡에 놓고 온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옥황상제 몰래 한밤중 옥녀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던 자리에 며칠 전 보았던 그 나무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마음씨 고운 연희 선녀는 쓰러진 나무꾼을 정성껏 간호하여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나무꾼은 연희 선녀를 꼭 붙잡고 사랑을 고백하며 놓아주지 않았지요. 연희 선녀는 인간 세계와 성계가 다르므로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완강히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나무꾼은 놓아주지 않았고 급기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너무도 간절하고 애틋한 나무꾼의 사랑에 연희 선녀 역시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 나무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는 잠시 후 고민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헤어지면 영영 이별일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사랑의 눈이 먼 연희 선녀와 나무꾼은 어둠을 틈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 선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나무꾼과 연희 선녀를 함께 지옥불에 빠뜨리고자 하였으나 다른 선녀들이 말렸지요. 그리하여 연희 선녀를 찾아 내려온 선녀들이 옥녀봉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멀리 떠나버린 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성계로 돌아간 선녀들은 연희 선녀의 애틋한 사랑을 어여삐 여겨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결국 옥황상제 역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희 선녀가 떠난 옥녀봉에는 개구리만 남아 홀로 옥녀봉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연희 선녀가 돌아오지 않자 마침내 개구리는 선녀를 찾으러 나섰지요. 천신만고 끝에 맞은편 산 등성이까지 올라가 선녀를 찾았으나 선녀는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지요. 허기진 배를 안고 찾고 또 찾았으나 선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구리는 마침내 기운이 다하여 쓰러지게 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희 선녀를 기다리던 개구리가 한이 맺혀 바위가 되었는데 지금도 선녀들이 떠난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를 개구리 바위라 부르고 그 산봉우리를 개구리 봉우리라 부른다고 합니다. 성공한 머슴. 옛날 중종 임금 때의 일입니다. 서울 남산골에 신가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신가 선비는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김새부터 괴상하기 짝이 없었지요. 더구나 코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솟았기 때문에 칼코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인색한 욕심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신가가 어느 날 밤 혼자 사랑방에 있을 때 마당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얼른 문을 열고 보니 의젓한 옷차림을 한 젊은이 4명이 툇마루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요. 남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모두 행세하는 집안 사람임이 분명해 보였는데 마치 자기 집 종처럼 굽신거렸기 때문에 신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히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밤중에 이렇게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공손히 말하였지요. 신가는 4사람을 방에 청해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방에 들어와서도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나란히 꿇어 앉았지요. 그대들은 누구며 긴히 할 이야기란 또 무엇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사람은 종 형제 간이지요. 그리고 모두 댁의 종의 자식들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저희들 부모가 몰래 댁을 뛰쳐나가서 그 후 장사에 성공하여 행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의 종 문서가 댁에 남아있어 여러 가지로 떳떳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한 끝에 여럿이 의논한 결과 한 사람 앞에 1,000냥씩 도합 4,000냥으로 종 문서를 팔아 주십사고 청을 드리러 왔습니다. 말을 들은 신가는 갑자기 태도가 확 달라졌지요. 알고 보니 그랬었구나. 그렇다면 종 문서를 팔 수도 있지만 한 사람 앞에 10,000냥을 내놓아야 한다. 신가는 그 금액을 한사코 고집하였지요. 젊은이들의 내걸하다 지쳐서 그날은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걸러 다시 찾아왔지요. 저희 신분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댁에 있는 종 문서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저희들 부모의 이름만 적혔지 저희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문서는 있으나 마나 합니다마는 그래도 옛 주인에 대한 은혜를 부모 대신 조금이라도 갚고 아울러 사죄하려는 정 때문입니다. 그러니 1,000양을 더 보태서 5,000양으로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신가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0,000양에서 엽전 한 입도 빠져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요. 하고 그중 한 사람이 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신가는 속으로 옳지 하면서 일이 잘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 젊은이들이 와락 달려들더니 품에서 꺼낸 밧줄로 신가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가의 입속에 커다란 찰떡 한 덩이를 쑤셔 넣어버렸지요. 신가는 소리도 못 지르고 꼼짝도 못한 채 방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벽장을 뒤지더니 신가가 간직한 자기 부모의 종문서를 찾아내었지요. 그리고 화롯불에 얹어 깨끗이 태운 후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신가의 그런 모습은 다음날 그를 배우러 새벽에 찾아온 이웃 어린이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가는 몸이 풀린 후 아이들에게 입을 봉하라고 타일렀을 뿐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돈을 탐내다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하고 혼자 속으로 무척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가는 결국 뒷날에 가서 뜻밖의 일로 그 젊은이들의 후한 보답을 받게 되었지요. 그 시절 조정에서는 반석평이라는 판서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인 까닭에 학식과 덕망이 높았고 또 나라의 공운이 비길 바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반석평은 원래 재상집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재상의 사랑을 끔찍하게 받았지요. 더구나 그 재주가 비상하여 재상의 아들과 조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언제나 그들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이 공부하는 양반의 아들에게 미움이나 천대를 받지 않았지요. 오히려 분에 넘치는 우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상은 어린 반석평을 자식이나 조카처럼 아끼며 키우다가 시골 선비 양자로 주선하여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머슴이 양반이 된 것이지요. 이 일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 주인이었던 재상과 본인 반석평 그리고 반석평의 양 아버지 뿐이었습니다. 반석평은 그 떳떳이 과거에 합격하고 또한 인품과 충성심이 다른 어느 시절의 충신 못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판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반석평은 언제나 청렴하고 근엄하여 중종 임금은 물론 온 나라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지녔지요. 바로 이럴 즈음 반석평의 은인인 그 재상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상의 집이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하였지요. 재상의 아들과 조카들 어느 한 사람도 이렇다 할 벼슬을 얻지 못하고 더러는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판서가 된 반석평이 모를 리가 없었지요. 다만 반석평은 그들에게 알맞은 양식거리를 남 몰래 보내줄 뿐 결코 벼슬 자리는 주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재상의 자손들은 반석평의 도움을 받으면서 옛날 공신의 후손을 돕는 인정 많은 반판서이군 하고 감사할 뿐
그 반판서가 코 흘리겠대 자기 집 종의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석평은 재상이 타는 훌륭한 가마에 올라앉아서 길을 가다가 옛 주인의 아들과 조카들을 만나면 부랴부랴 내려서 몸을 굽혔지요. 한 나라의 재상이 초라한 젊은 선비를 마치 상전이나 되듯이 정중히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은 물론이고 정작 인사를 받는 그들도 어리둥절하고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이럴 때 반판사는 인사만 공손히 할 뿐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가마에 실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계속되자 회개한 소문이 저절로 퍼졌지요. 그러자 반석평은 마침내 중종 임금께 스스로 나아가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고하였습니다. 이제는 벼슬보다도 옛 주인의 자제들이 제 힘으로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전날의 종으로 돌아가 은혜의 100분의 1이라도 갚는 것이 도리인가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상감마마와 여러 사람을 속인 결과가 되고 또 나라의 채통마저 어지럽힌 죄가 적지 아니합니다. 우선 법에 의하여 형벌부터 내리시기 바랍니다. 중종 임금은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나라의 법대로라면 비록 공은이 많은 재상이지만 마땅히 관직을 빼앗아야 하고 또 어떤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하였지요. 그러나 중종 임금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대는 여전히 나라 일을 맡아주고 암흑의 재상의 자손에게는 적당한 자리를 주도록 하오. 하고 특별한 처분을 내렸지요. 그리고 앞서 말한 신가의 종들이 이 일을 알게 되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어도 옛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옛 주인을 지성으로 위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처지에서야. 이렇게 탐복한 그들 내영제는 바로 신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사제한 끝에 우선 돈 1만 양을 바치고 그 후에도 죽을 때까지의 신가를 깎듯이 섬겼다고 합니다. 점쟁이와 이상한 식구. 옛날 어느 점쟁이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점을 쳐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시골 마을에 가니 마침 어떤 집에서 식구들이 밤만 되면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점괘를 딱 뽑아보고는 수를 가르쳐 주었지요. 이 집에 액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으니 경을 읽어 액을 물려야겠소. 이렇게 엄포를 딱 놓으니 그 집 식구들이 모두 달려들어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제발 그 액 좀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점쟁이가 그 집 액을 물려주기로 하고 경 읽을 채비를 하였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에 한마디 하였지요. 이제부터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해야 하오. 경 읽는데 딴소리를 하면 안 되니 뭐든지 시키는 대로 잘하라고 다짐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점쟁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어서 쌀 한 되박을 내오너라. 그러면 냉큼 쌀 한 되박을 퍼다가 상 위에 버려놓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은 꼼짝도 않고 서서 한 입으로 외는 듯 어서 쌀 한 되박을 내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말하는 대로 잘 따라하랬더니 말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줄만 알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점쟁이가 또 어서 배 한 피를 내놓아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또 온 식구가 한 입으로 애는 듯이 어서 배 한 피를 내놓아라 하고 똑같이 외쳤습니다. 점쟁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하는 대로 잘 하랬지. 누가 말을 따라 하랬느냐? 아니, 말하는 대로 잘 하랬지. 누가 말을 따라 하랬느냐? 하고 식구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점쟁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한마디 더 했다가는 똑같은 소리를 듣느라고 귀만 따가울 테니 말이지요. 점쟁이가 그만 화가 잔뜩 나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다가 그만 안방에 이마가 쿵 하고 부딪혔지요.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점쟁이를 따라 이마를 안방에 박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키 큰 어른들은 그냥 서서 이마를 쿵쿵 박고 키 작은 아이들은 펄쩍 뛰어도 이마가 안 부딪히니 아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쿵쿵 박치기를 하였지요. 세상에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또 점쟁이가 대문을 열고 나가다가 소똥을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그러니 온 식구가 다 그걸 따라하느라고 소똥에 미끄럼을 탔습니다. 먼저 나온 어른들은 점쟁이 미끄러진 소똥을 또 밟고 미끄러졌는데 늦게 나온 아이들은 미끄러질 소똥이 없었지요. 그러니 온 동네에 소똥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점쟁이가 너무나 부끄러워 대문 밖 동안 엉쿨 속에 숨었더니 또 온 식구가 또 그 안에 따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넝쿨 속이 좁아서 어른들은 모두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다 못 들어갔지요. 밖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엉엉 울고 있으니 어른들이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얼른 뒷산에 올라가 칡 넝쿨 속에라도 들어가거라. 점쟁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만 입을 딱 벌리고 서 있었지요. 신기한 금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방이에게는 욕심 많고 마음씨 고약한 동생이 있었지요. 동생은 아주 부자였지만 가난한 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방이를 찾아왔지요. 내가 땅을 조금 줄 테니 거기에 조를 심고 누에도 쳐서 옷을 해입게. 정말 고맙습니다. 방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사를 지으려니 방이에게는 씨앗 한 톨도 없었지요. 방이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얘야, 내게 씨앗을 좀 줄 수 있겠니? 누에 알도 좀 주면 좋겠구나. 예? 심을 땅도 없는데 씨앗은 있어서 뭐해요? 고마우신 분이 내게 땅을 주었단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동생은 방이에게 곡식의 씨와 누에 알을 가마솥에 쪄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방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과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누에 알에서는 한 마리의 누에가 알을 까고 나왔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갉아 먹으며 쑥쑥 자랐지요. 하루가 지나자 강아지만큼 커지고 사흘이 지나자 돼지만큼 커지고 열흘이 지나자 황소만큼 커졌습니다. 누에가 이렇게 쑥쑥 크니 뽕잎도 많이 먹는구나. 식구들은 하루 종일 뽕잎을 따다 주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 신기한 누에가 있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은 황소만한 누에를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큰 누에가 생길 일이 없는데 방인의 누에 소식을 들은 동생은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동생은 서둘러 방이를 찾아왔지요. 동생은 황소만한 누에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냥 둘 순 없지. 동생은 커다란 누에를 보자 심통이 났습니다. 동생은 몰래 누에를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에들이 방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에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누에를 지켜보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방인에 있던 누에가 누에의 왕이었던 모양이군. 동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벌 디딜 데가 없군. 얼른 누에를 쳐야겠어. 방이와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누에를 쳤습니다. 고치가 산 더미처럼 쌓였지요. 이걸 가지고 옷을 지어 입으세요. 하얀 누에고치를 받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 밭으로 가보았지요. 어쩐 일로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한 포기만 났을까? 할 수 없지. 이거라도 열심히 키워야지. 방이는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덧 조는 나무처럼 크게 자라 이삭이 맺혔지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 이삭을 꺾어 물고 달아났습니다. 새야, 조 이삭을 놓고 가거라. 방이는 새를 쫓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지요. 새는 이삭을 물고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큰일 났군. 땅 바닥에 주저앉은 방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하늘엔 해가 지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방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떠들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런 옷차림을 한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걸. 방이가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을 때였지요. 너희들 뭐가 먹고 싶니? 나는 송편이 먹고 싶은데. 그러자 물어본 아이가 품속에서 금 방망이를 꺼내 바윗돌에 두드렸습니다. 송편아, 송편아, 맛있는 송편아, 어서 나오너라. 말이 끝나자 아이들 앞에 있던 솥에서 송편이 나왔습니다. 난 꿀떡이 먹고 싶은데. 이번에는 금 방망이를 바윗돌에 두드리며 꿀떡아 꿀떡아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맛있는 꿀떡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가 방망이를 돌 틈에 끼워 놓고는 사라졌지요. 신기한 방망이로구나. 저것만 있으면 내 소원도 이룰 수 있겠지. 방이는 금 방망이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 방망이야, 바불하게 쌀이 나오너라. 금 방망이를 두드리자 쌀이 나왔습니다. 그 방망이는 나오라고 하면 뭐든지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괜히 누에알과 씨앗을 쪄서 주었구나. 동생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내게 누에알과 씨앗을 가마솥에 쪄서 갖다 주시오. 그건 뭐 하려고 그러니? 나도 누에를 치고 조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오. 형은 하는 수 없이 누에알과 씨앗을 쪄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형이 가져다 준 누에를 키우고 씨앗을 심었지요. 동생이 심은 조밭에도 딱 한 포기의 조만 자라 있었습니다. 조 한 포기가 자랐구나. 새가 날아와야 할 텐데. 새를 기다리던 동생의 눈은 쑥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가 날아와 조 이삭을 물고 달아났지요. 허이, 어서 날아가라 날아가.
동생은 새를 쫓아 산속에 들어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옳거니 이놈이 우리 금방망이를 훔쳐간 놈이로구나. 도깨비들은 동생을 보자마자 양쪽 팔을 꼭 붙잡았지요. 이놈, 모래알로 담장을 쌓을래? 아니면 네 코를 길게 만들래? 동생은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코를 늘리다니요. 차라리 모래로 담장을 쌓겠습니다. 동생은 그날부터 모래로 담을 쌓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무너져 내릴 뿐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님, 도저히 모래 담장은 못 쌓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코를 늘려놔야겠다. 도깨비들은 동생의 코를 길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인의 아이들이 금 방망이를 가지고 놀다가 고양이 뿔아 나오너라 하고 엉터리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잠시 후 펑 하고 하얀 연기가 나더니 금 방망이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 엉터리 소원만 말하지 않았어도 지금도 어딘가에 금 방망이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병이 든 아버지를 찾아간 딸. 옛날 어느 마을의 한 처녀가 강 건너에 사는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갈 생각에 설레기도 하였지만 처녀는 한숨만 나왔지요. 홀로 된 늙은 아버지를 두고 시집을 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악이 되어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아버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신랑은 부역을 떠나고 안악은 아기를 업고 떡을 팔러 장에 갔지요. 장에서 떡을 팔고 있는데 친정 동네에 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안악은 아버지의 안부부터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안하신가요? 웬걸 병이 들어 3달도 넘게 누워 계신다네. 동네 사람의 말에 안악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팔던 떡을 싸서 아버지께 전해드리라고 부탁하였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걱정뿐이었습니다. 남편이라도 돌아와야 아이들을 맡기고 아버지에게 갈 텐데 기약 없이 떠난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 안악은 아기를 업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흙 다리조차 없는 강은 넓고 깊었지요. 더군다나 한겨울 강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그래도 안악은 치마를 둥둥 걷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곧 통나무처럼 온몸이 얼어버렸지요. 겨우겨우 한 가운데까지 갔지만 몸이 얼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악은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다가온 사람은 동네에 탁발을 다니는 스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딱한 사연이 있기에 이 추운 날 강을 건너시오. 어서 가십시다. 스님은 아기를 받아들고 안악을 부축하였습니다. 그 덕에 안악은 간신히 강을 건넜지요. 안악은 스님께 인사를 하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아버지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죽 한 그릇 못 먹고 싸늘한 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안악은 밤새 울었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였지요. 아버지를 당장 제 집에 모셔가겠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강을 어떻게 건너지? 안악은 속이 탔습니다. 지금쯤 남편이 돌아와 자신과 아이들을 찾느라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걱정이 이웃에게 말도 못하고 왔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어요. 안악은 잠도 안 자고 밤새 날이 더 추워지길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강에 얼음이라도 얼면 건너갈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악은 강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얼음이 얼었나 보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안악은 그만 입이 딱 하고 벌어졌습니다. 강에 다리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젯밤에도 없던 다리가 하룻밤 만에 생긴 것입니다. 안악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악은 당장 짐을 꾸려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가 생겼다는 말에 몰려든 사람들이 안악을 도와주었지요. 다리를 건너자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남편이 저만 치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안악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 뒤 안악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강을 건너게 해준 스님이 지었습니다. 안악의 효성에 감탄하여 도수를 부려서 지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리를 뚝딱 지었다고 똑다리라고 부른답니다. 또 떡을 파는 안악을 위해 지었다고 해서 떡다리라고도 불린답니다. 7 형제를 도와준 노인. 제주 서귀포 보목리에는 이 마을을 지키는 신을 모신 조록이 당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겨우 몇 가구가 모여 부락을 이루고 살아갈 때였지요. 그때 마을 사람들은 거의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가 팔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7 형제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두 배를 타고 멀리 나가 고기 잡이를 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그 7 형제가 함께 고기 잡이를 나갔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아가 고기를 잡다가 안개가 끼면서 파도가 거세어져 우선 가까운 섬으로 대피하였지요. 그 섬은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외눈박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그들 7 형제에게는 처음 보는 곳이었지요. 여러 해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였고 이따금 풍랑에 휩쓸려 표류하기도 하였으나 이 섬은 아주 낯설었습니다. 섬에 이른 그들은 우선 사람 사는 집을 찾아 나섰어요. 사람이 사는 섬 같기도 하고 무인도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찾아다니다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날이 거의 저물 무렵 그들이 섬 한편 구석에서 자그마한 불빛을 발견하고 따라갔더니 조그만 초가가 하나 나타났어요. 가까이 가보니 정말 자그마한 집이었습니다. 주인은 조용하고 불빛만 흘러나올 뿐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제일 큰 형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이곳에 표류한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이나 소리치자 늙은 노파가 나왔어요. 그들은 형편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였지요. 노파는 7 형제의 모습을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더니 집은 누추하지만은 들어오시오 하고 말하였어요. 그들은 노파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안의 방들도 꽤 넓었지요. 그들 형제는 그 집의 맨 끝방에 모두 같이 들어가서 우선 쉬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그들은 갑자기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모두들 쓰러져 버렸지요. 그런데 막내 동생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정신이 또렷또렷하니 맑아졌지요. 얼마 후에 저녁이 들어왔습니다. 이곳 음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배고픈 대로 욕이나 하시오. 노파가 손수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서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는 젊은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저녁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밥과 국뿐인 저녁이었지만 그들은 허겁지겁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만은 아무래도 그 국 맛이 이상하였어요. 고깃국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맛이 역하였지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국 같았습니다. 그래도 6 형제들은 그저 잘만 먹었지요. 그러나 막내는 먹는 신용만 하다가 그만 물리쳐 버렸습니다. 식사를 끝낸 그들은 그냥 이리저리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막내만 벽에 몸을 의지하고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사람 소리가 났지요. 누군가 온 것 같았지요. 아이고 영감, 이제야 오십니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요. 사냥도 못하고.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난 집에 앉아서도 7마리나 잡아두었는데. 7마리? 아니 그것들이 어디 있어? 저 안방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막내가 어렴풋이 잠이 들락말락 하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2 늙은 부부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막내는 일어서서 문을 살그머니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지요. 좀 더 힘을 써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습니다. 아, 영락 없이 갇혔구나. 그렇다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람을 잡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막내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형들을 깨워서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모두들 놀랐으나 서로들 얼굴만 쳐다볼 뿐 별 도리가 없었지요. 막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었습니다. 형들도 도구를 꺼내었지요. 그 가운데 자그마한 망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밖으로 난 벽을 부수기 시작하였지요. 형 둘이 밖을 살피고 나머지는 조용조용히 벽을 뚫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겨우 사람 하나 기어나갈 만한 구멍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그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나와 멀리 도망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빠져나온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달리기만 하였지요. 얼마를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백발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말씀 좀 묻겠습니다. 막내가 공손하게 말하였어요. 노인은 말 없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고기잡이 나왔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섬에 들어오긴 하였으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섬에서 배를 댈 만한 데가 있습니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를 대고 내렸던 곳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 이쪽으로 오는 게 눈에 띄었지요. 그것은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노인네 같았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졌지요. 어르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노인은 그간의 사정을 묻지도 않고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굴려서 그들을 그곳에 숨겨 주었습니다. 얼마 있더니 말을 타고 개를 이끈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이 근방으로 젊은이 7이 지나가는 걸 못 봤습니까? 백발 노인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개가 그 바위 주변을 돌면서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말을 타고 왔던 노인은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면서 젊은이들을 찾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백발 노인은 다시 그 큰 바위를 들어올리고 7 형제를 나오도록 하였지요. 그들은 그동안 당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바닷가로 이르는 길을 일러주면서 배를 탄 후에는 고향에 닿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야 하네. 또 가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해. 만약 뒤를 돌아보거나 말을 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부디 내 말을 명심하고 어서 떠나게 하고 당부를 하였지요. 말을 마치자 노인은 손을 저으면서 어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은 노인의 말을 따라 바닷가에 이르러서 배를 찾아 타고는 배를 띄웠지요. 배는 바람 따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들 형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들이 떠났던 고향 보목리가 눈앞에 어리더니 순식간에 마을 포구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이 보이자 그만 기쁜 마음에 노인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제일 큰 양이 배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까지 타고 왔던 배가 휙하니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그들은 기가 막혔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실수를 했는가? 이 한마디를 하고는 노인이 형제들을 앞장섰어요. 그는 직접 그들과 같이 배에 탔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지요. 그렇게 그들은 무사하게 고향까지 데려온 노인은 그 형제들과 함께 보목리에서 지내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었지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마을의 적당한 곳을 골라 그 노인을 모셨는데 그곳이 바로 조록이 당입니다. 그 후 이 마을에서는 대대로 지금까지 이 조록이 당을 받들어 모셔왔다고 합니다. 양반집 교수와 머슴의 아들. 옛날 한 마을에 권세가 대단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주총각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주총각은 훤칠하니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동네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그런데 주총각은 주인집 외동딸 김낭자를 좋아했습니다. 노비가 양반을 좋아하다니 주인집 양반이 알면 벼락이 떨어질 일이었지요. 주총각은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총각은 나무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비를 퍼붓기 시작하였어요. 주총각은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는데 마침 나무를 캐러 산에 왔다가 비를 피해 오던 김낭자와 마주쳤습니다. 주총각은 아주 기뻤어요.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아 비를 내려주셨나 보구나. 주총각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는 김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낭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제가 이곳으로 나무를 캐러 온 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김낭자도 주총각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던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나무 아래에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얼마 뒤 김낭자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달 뒤 김낭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양반집은 발칵 뒤집어졌지요. 결국 김낭자의 아버지는 아기와 김낭자는 남겨두고 주총각만 쫓아내었습니다. 쫓겨난 주총각은 김낭자의 집이 보이는 산 속에서 초가집을 짓고 숨어 살았지요. 멀리서나마 아내와 자식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아들은 어찌나 똑똑한지 16살이 되자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벼슬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가 머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총각은 괴로웠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벼슬자리에 못 오르니 말이지요. 주총각은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울에 다리를 짓기 시작하였지요. 아들이 한양을 오갈 때 편히 다니라고 말입니다. 밤마다 남몰래 돌을 쌓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 신기할 뿐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완성된 날 아들이 정승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낮은 벼슬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정승이라니요. 알고 보니 그동안 아들을 눈여겨본 임금이 더 이상의 인재는 없다며 최고의 벼슬을 내렸답니다. 정승이 된 아들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다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주총각은 사람들에게 들키세라 다리 아래 몸을 숨기고 아들을 기다렸지요. 잠시 뒤 아들이 다리 위의 모습을 나타내자 주총각은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다리를 건너는 아들의 귀에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한 생각에 다리 아래를 봤지요. 그랬더니 다리 아래에서 웬 노인이 울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훌쩍 내려가 노인에게 다가갔지요. 무슨 이유로 다리 밑에서 이리 울고 있는 겐가?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더니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어요. 이분이 바로 주총각입니다. 도련님의 아버님이시지요. 아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라니요. 아들은 아버지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다리를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얼마 뒤 이 소문은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임금은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해 아들과 함께 살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부잣집. 조선시대 가장 널리 알려진 부자 집안은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신라 말의 이름난 문장가인
최치원의 후손으로 400여 년 동안 조선 최고의 부자로 명성을 누렸지요. 경주 최부잣집에서 가문을 일으킨 사람은 임진왜란, 정류재란 때 왜군과 맞서 큰 공을 세운 정무공 최진립 장군입니다. 그는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이때 그의 집안은 경주 고을의 작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인 최동량에 이르러 재산이 크게 늘어나 만석군으로 올라섰지요. 최동량이 발벗고 나선 일은 개울 둑을 막고 논밭을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간이란 버려진 땅을 일구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는 노비와 소작인들을 모아놓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과 한 가지 약속을 하겠소. 논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농작물의 절반은 소작인 몫으로 주겠소. 소작인들은 그 말을 듣고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당시만 하여도 땅 주인들은 소작인이 농사를 지으면 겨우 끼니를 때울 만한 양식만 주고 농작물을 모조리 챙겨갔습니다.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소작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 없었지요. 그런데 최동량은 수확물의 절반을 주겠다니 소작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소작인들은 논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게 되자 모두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수확량은 크게 불어났고 최부잣집도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었습니다. 최부잣집은 최국선에 이르러 만석군 집안으로서 이름을 떨쳤어요. 최부잣집의 땅은 울산 영천에까지 뻗어갔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남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최국사는 이 소식을 듣고 집안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데 나 혼자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어서 창고 문을 열고 날마다 죽을 끓여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또한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지어 주거라. 최부잣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솥이 내걸리고 날마다 죽을 끓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최부잣집에는 이런 가훈이 생겼습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가훈은 후손들에 의해 철저히 지켜졌지요. 최부잣집은 1년에 소작료로 쌀 3,000석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0석은 집안 식구들의 양식으로 썼고 또 1,000석은 손님 접대로 나머지 1,000석은 사방 백리 안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최국선은 흉년이 드는 해에는 소작료를 낮추어 수확량의 3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소작료를 그보다 더 낮추거나 아예 받지를 않았지요. 자식을 결혼시키거나 초상을 당하면 언제든 찾아와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방 서랍에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면서 맡긴 땅 문서, 집 문서나 직접 써준 차용증이 잔뜩 들어있었지요. 어느 해 최국선은 깊은 병으로 오랫동안 앓아 누웠습니다. 그때 그는 큰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지요. 서랍에 들어있는 문서들을 전부 꺼내거라. 그리고 땅 문서와 집 문서를 전부 주인에게
돌려주거라. 그리고 돈을 꾸어간 사람들이 쓴 차용증도 한데 모아 불태워 버려라. 아버지의 말씀에 큰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그래서야 어디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얘야, 어차피 돈을 갚을 사람이면 이런 종이 쪽지가 없어도 반드시 갚을 것이야. 돈을 못 갚을 사람이면 종이 쪽지가 있어도 갚지 못할 테고. 형편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는데 땅 문서나 집 문서까지 빼앗겼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국선은 부자이면서도 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재산을 더 늘리려 하지 않고 남은 재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모두 썼습니다. 최국선이 죽은 뒤에도 자손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경상도 지방에는 활빈당이라고 하여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탐과 놀이들과 부자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지요. 경주 관할을 점령한 활빙당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아에 불을 지르고 곧장 최부잣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들은 부잣집만 골라 습격해 재물을 빼앗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최부잣집 근처에는 진사 양반들이 만든 정자인 사마소가 있습니다. 사마소를 불 지르고 가자. 누군가 이렇게 외치자 활빈당 무리는 사마소로 몰려갔지요. 당시 최부잣집 주인은 27대 손인 최현식이었습니다. 그는 활빈당이 자기네 집을 털러 오다가 사마소로 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하인과 소작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활빈당 무리가 사마소에 막 불을 지를 때였지요. 처마에 불이 붙자 하인들이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때 최부잣집 소작인 한 사람이 활빈당을 향해 큰 소리를 쳤지요. 사마소는 최부자 댁의 서고로 쓰이는 곳이오. 당신들이 최부자 댁을 털러 간다던데 최부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오. 활빈당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말을 듣지 않으면 단칼에 베어버리겠소. 우리는 도둑놈인 부자를 처단하러 왔소. 최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오. 우리는 그분 덕분에 흉년에도 목숨을 이어가고 있소. 사방 백리 안에 살면서 그분에게 얻어먹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소. 안 그렇소? 맞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활빈당 무리는 입을 다물고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최연식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어요. 내가 최부자요. 죄 없는 집은 불태우지 말고 죄가 있다면 나를 처단하시오. 하지만 죄가 없다면 식사나 하고 그냥 돌아가시오. 최연식은 하인들에게 소를 잡게 하여 활빈당 무리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지요. 그들은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 뒤에도 최부잣집은 활빈당의 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덕을 베풀어 왔기 때문이지요. 섬마을 총각과 용왕의 막내 공주.
옛날 동해바다 어느 섬마을에 수동이라는 총각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동이는 남달리 어머니를 위하였지요. 수동이는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나무를 해오고 미역을 뜯어오고 무태 나가 쌀을 사왔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수동이를 마을에서 보기 드문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총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수동이가 그처럼 사랑하던 어머니는 어느 날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보았으나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해 나중에는 죽 한 술도 변변히 들지 못하였지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것이 없으세요? 있으면 어서 말씀하세요.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구나. 정어리나 구워놓으면 밥이 좀 넘어가겠는지.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쿨럭쿨럭 기침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 곧 바다에 나가 잡아오겠어요. 수동이는 그 길로 그물을 메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고깃배가 메어있는 나루를 향해 걸어가던 수동이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어요. 뜻밖에도 웬 예쁜 처녀가 너럭 바위 위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외딴 섬에 웬 처녀가 저렇게 누워 있을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잠들었던 처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키가 구척 같은 총각이 앞에 서 있는 걸 보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수동이는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는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수동이는 처녀에게 물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디 사는 아가씨인데 이렇게 외딴 섬에 와서 누워 있습니까? 저는 이 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답니다. 너무도 갑갑하여 섬 구경을 왔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이 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총각입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시군요. 여기서 살면 언제나 즐겁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답니다. 슬프다니요? 처녀는 의아해서 수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수동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 둘이서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미안해요. 슬픈 이야기를 꺼내게 해서. 오늘은 이 바닷가에서 저와 함께 즐기는 게 어때요? 총각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이 몹시 미안한 듯 처녀는 방긋 웃어 보이고는 백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동이는 저도 모르게 처녀를 따라갔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내일부터는 날마다 놀러 오겠어요. 그럼 우리 아침마다 여기서 만납시다. 처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처녀와 수동이 사이에는 남몰래 사랑이 싹 텄지요. 어느덧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요. 수동이는 처녀와 헤어진 다음에야 알아놓은 어머니를 위해 정어리를 잡으러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 수동이는 정어리를 잡아 가지고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생각에 바닷물로 뛰어들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지요.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수동이의 발걸음은 천근같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물었지요. 수동아, 정어리를 얼마나 잡았느냐? 어머니,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정어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수동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괜히 고생만 했구나. 그러나 수동이는 다음 날도 처녀와 노느라고 정어리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또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서운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요새는 바다에 정어리가 없는 모양이구나.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 그만두거라. 수동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내일은 꼭 정어리를 잡아오겠어요. 다음 날 아침 수동이는 또 그물을 메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처녀는 벌써 너럭바위 위에 앉아 수동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수동이는 순간 정어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또다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온종일 처녀와 놀던 수동이는 해가 져서야 집으로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수동이는 아니 하고 그 자리에 굳어졌지요. 또 정어리를 못 잡았던 것입니다. 수동이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지요. 오늘마저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하겠어요. 수동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처녀가 물었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어서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알아놓은 어머니가 계시답니다. 정어리를 잡숫고 싶다 하시기에 며칠째 그물을 메고 나왔는데 당신과 놀기만 했구려. 어떻게 오늘까지 빈손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어머니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수동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다정해질수록 어머님을 더 잘 모셔야 한답니다. 걱정 마셔요. 제가 정어리를 잡아오겠어요. 처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거친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동이는 홀린 듯 처녀가 사라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잠시 뒤에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처녀가 팔뚝만한 정어리를 한 다래끼 잡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아가씨, 당신은 누구인데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정어리를 잡아올 수 있습니까? 처녀는 그제야 할 수 없다는 듯 생글생글 웃으며 입을 열었지요. 놀라지 마셔요. 저는 용왕의 막내 공주랍니다. 수동이는 너무도 놀라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님이 몹시 기다리실 거예요. 나는 어머님을 생각하는 당신의 효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용궁에 돌아가지 않고 당신과 함께 어머님을 잘 모시겠어요. 공주, 정말 고맙소. 수동이는 기쁜 마음으로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어리를 잡아왔어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던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름달같이 아름다운 처녀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놀라지 마셔요. 이 처녀는 용왕의 막내 공주입니다. 정어리도 이 처녀가 잡아주었어요. 수동이가 이렇게 말하자 공주는 어머니의 여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늘부터 용궁에 돌아가지 않고 아드님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좋아서 공주의 보드란 손등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주는 곧 부엌으로 가 정어리를 맛있게 구워서 어머니에게 대접하였어요. 그날부터 공주와 수동이는 다정한 부부가 되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 보람이 있어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지요. 한숨 소리만 높던 수동이네 집에서는 날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동이가 공주에게 말했어요. 여보, 물고기를 가지고 무태 나가 소고기로 바꿔오겠소. 어머니의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몸을 좀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소. 네, 그동안 어머님은 내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셔요. 수동이는 곧 쪽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쪽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주는 어머니에게 밥상을 정성껏 차려드리고는 온종일 바닷가에 나가 수동이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갑자기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공주는 초조한 마음으로 새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으나 수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낮이 되어서야 바람은 작고 날이 개었습니다. 사흘만 있으면 오겠다던 수동이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가고 보름이 가도 수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심에 쌓인 공주는 입맛까지 잃어 음식을 입에 댈 수 없었지요. 공주는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바닷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바닷가에 나와 아무리 달래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공주는 앉아 있을 힘도 없었지요. 공주는 수동이가 소고기를 구해가지고 돌아오다가 거센 파도를 만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동이가 허락도 없이 자기 딸과 결혼한 것을 알게 된 용왕이 크게 노하여 파도를 일으켰던 것이지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밤을 새우고도 어머니 아침밥만은 꾹꾹 맛있게 지어놓고 나가던 공주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닷가로 나간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공주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정신없이 달려간 어머니는 공주를 흔들었습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공주의 몸은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수동이를 못 보고 네가 가다니. 아가, 어서 일어나거라. 공주를 흔들어대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수동이를 안타깝게 기다리던 용왕의 막내 공주는 그렇게 죽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공주의 시체를 안아다가 양지 바른 기슭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주의 무덤 위에는 이름 모를 빨간 꽃이 바다를 향해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을 기다리던 공주의 아리따운 모습 같았지요. 하루 사이에 노인이 된 사람. 옛날 두 노인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은 머리가 거뭇거뭇한데 한 노인은 아주 새하얀 백발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오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에게 먼저 배를 타라고 사양을 하였습니다.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세 많은 노인장이 먼저 배에 오르셔야지요. 하고 사양을 하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아무 말씀 마시고 배를 타십시오. 연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였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 거뭇거뭇한 노인이 먼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그 이유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머리가 새하얀 노인이 하는 말이 노인장은 제 나이가 얼마쯤 돼 보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올해 62이니 저보다 10년 연배는 되시겠습니다. 사실은 제 나이가 50 안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배에 오르시라고 사양을 했지요.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머리가 백설같이 하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동안 제 이야기나 말씀드리지요. 이 사람이 젊어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한 번은 소금 짐을 지고 금강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고개를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 보니 길에 빈 쌀자루가 떨어져 있었지요. 그래서 그걸 주워 가지고 갔습니다.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골짜기 한쪽에 불이 반짝거리는 집이 있어서 그리로 갔지요. 가서 주인을 찾으니 젊은 안악이 나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였지요. 집에 들어가서 저녁 밥을 한 상 잘 얻어먹었는데 주인 안악이 소금 장수가 주워가지고 온 쌀자루를 보더니 기겁을 하였습니다. 손님,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고개 너머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가지고 왔소이다. 그랬더니 안악이 부엌에 나가더니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그 쌀자루는 제 남편 것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터이니 남편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렵니까?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렵니까? 소금 장수는 혼이 다 빠져서 함께 가겠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악이 관솔불을 켜가지고 앞에 서시겠어요? 뒤에 서시겠어요? 하기에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하였지요. 안악은 불을 들고 앞에 서고 소금 장수는 뒤를 따라가는데 밤이 깊어 사방이 깜깜한 데다 산 짐승들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쫄래쫄래 따라와서 머리칼이 곤두섰습니다. 가다가 산 짐승들이 달려들면 안악이 관솔불을 휘둘러 쫓고 하면서 갔지요.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서 산속을 뒤지니 남편 시체가 나왔습니다.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 안악이 하는 말이 이 시체를 안고 가시겠어요? 이 불로 짐승을 쫓으렵니까? 시체를 안고 가기보다는 불을 들고 짐승을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받았습니다.
안악은 시체를 안고 가고 소금 장수는 불을 들고 달려드는 삼 짐승을 쫓으면서 갔지요. 범인지 살쾡이인지 눈에 퍼런 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쫓느라고 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지요. 안악은 시체를 안방에 뉘어놓고는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에 가서 오라비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국에 넘어 저희 친정에 기별하러 가시렵니까?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하였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하고 이 깊은 밤에 또 산길을 갈 수 없어서 시체를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안악은 가고 소금 장수 혼자 남아서 시체를 지키는데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턱이 덜덜 떨렸지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소금 장수가 그만 기겁을 하여 엉겹결에 부엌으로 달아나서 부엌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한참 뒤 안악이 친정 오라비를 데리고 와 보니 시체는 벌떡 일어서 있고 시체 지키는 사람이 간 곳이 없었지요. 부엌에 나가보니 이 사람이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신이 나가서 반쯤 죽어 있었지요. 뜨거운 물을 떠 먹여서 살려 놓았습니다. 남편 장례를 다 치르고 친정 오라비도 가고 안악이 금덩어리 3개를 소금 장수에게 주면서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소용이 닿는 데 쓰십시오. 하였지요. 소금 장수가 금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떠나오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등 뒤가 환해졌지요.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그 안악집에 불길이 활활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안악이 남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소금 장수가 이 모진 일을 겪고 나서 하룻밤새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